이와 같이 근저당권의 효력과 우선 변제권이 미치는 범위는 제가 한 시간에 거쳐서 이제 근저당권에서 힘축 분석을 하는 거라 여러분이 이제 경매를 하든 또는 이제 공매를 하든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에는 임차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제 그 효력과 우선 변제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보면 그 책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근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그 근저당권이 설정한 이와 같이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한 부동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 전체를 갖다가 근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죠. 이 그러면 부동산이 두 개의 부동산이니까 이걸 공동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 이외에 부합물, 종물 얘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부합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택에 1층, 2층이 허가가 됐어요. 3층은 증축한 건데 미등기죠. 미등기. 이런 경우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도 이것을 이 건물과 건물에 띄어서 독립적으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부합입니다. 그 독립적으로 하려면 외부 계단이 이렇게 나가는 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없으면 그 내부 계단이 들어오고 내부 계단으로만 통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라면 1, 2층에 부합물로 볼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1, 2층에 저당권을 설정해도 당연히 이 3층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또 종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주택이 있다 그러면 주택 옆에 보면 정원수가 있을 수가 있어. 정원수. 또 여기에 보면 또 우물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또 여기 보면 간이 창고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이런데 나무에다가 정원수에다가 또는 이 정원석 이 보면 이제 조형물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독립돼서 독립된 부동산이 되지 않는 한은 이 종물로서 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이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그러나 부합물 종물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입찰에 매각에 경매회, 제시회 이런 게 나오고 제시회 같은 경우와 제시회가 입찰 대상에서 제외되려고 그러면 제시회 건물이나 제시회 건물 등이 독립해서 부동산으로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아까 같이 증축된 부분도 이 법정이 사건이 성립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러나 그 증축된 부분이 독립된 이 부동산으로 성립되지 않고 그 1층, 2층의 내부 계단을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이제 부합물에 해당이 돼서 법정상 성립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낙찰자는 그 부합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도 미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럼 부합물 종물이 뭐냐? 가볍게 말해요. 민법 제255조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이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는다. 또 이 부합물에 대한 대부분의 판단은 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효력이 미친다. 목적 부동산과 결합하여 거래 관련상 부동산의 일부로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여기에 보면 또 이게 보면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이 판단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적뿐만 아니라 그 용도 기능이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까 같이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이런 경우는 부합물이 되죠. 종물 같은 경우는 또 보면 종물에 관한 또 판결 내용이 있죠. 종물에 대해서는 어떠냐? 종물에 관한 규정은 이런 거죠. 종물은 민법 제10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라. 종물은 주분이 처벌했다. 주물은 뭐냐면 토지와 등기부에 건재당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가 되고, 종물은 여기에 부속된 물건이나 이런 부동산 같은 것들이 종물이 되죠. 그래서 종물의 경우에도 경매 시청 채권자가 경매 목적물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종물은 민법 제100조에 의해서 당연하게 경매 대상이 효력이 미치는. 왜냐하면 저작권 효력이 그 종물에 미치기 때문에 그 저작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효력은 당연하게 종물에 미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 여기 요거 좀 빼놔야겠네. 제가 아직 중간에 오질 않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죠. 이 부동산의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이 부동산의 종물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 이러한 물건에도 부동산과 함께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독립된 이제 그 부동산으로서 그 매각 대상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경매 효력이 미치지 않고 낙찰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 앞으로 이제 부합물 종물에 관한 판단을 하는데 과거에 보면 좀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 댁이 이제 경매로 매각이 됐는데, 그때 매각 당시에 그 정원석이라든가 정원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가였죠. 어떻게 보면 그게 주택가격보다 더 높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물만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매각이 되고 나가지고 장까지 치르고 나서 이 매각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낙찰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김은중 씨가 패소했죠. 왜 그러냐면 부합물 종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토지와 건물의 부합물 같은 경우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그 부합물 종물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그 부합물 종물에 의해 그 가치가 형성이 돼 있을 때는 그 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서로 하여금 그 부합물 종물에 대해까지 평가를 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게 하는데, 매각 절차에서 그런 사실을 누락하고 부합물 종물에 대한 평가 없이 토지와 건물만에 저당권 설정된 토지와 건물만에 경매를 절차에 진행해서 매각되었다고 하면, 매각 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 납부할 때까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 경매 절차에 대해서 매각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의를 제기를 잔금 납부할까지 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그러한 하자가 치유된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 고가의 부합물 종물에 있는데 불구하고 매각 절차에서 평가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 자체만 평가해서 매각 절차 진행에 하는 경우라고 하면, 경매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낙찰자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부합물 종물은 이제 적법하다 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소송을 김은중 회장님이 패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례에서 부합물 종물이 어떤 경매 절차에서 효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 매각 절차에서 설령 부합물 종물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매각됐더라도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적법하게 부합물 종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